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통과가 됐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게도 힘들고 가게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상공인들도 그러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편성을 한 거잖아요. 국회에서요. 정부에서는 마이동풍식으로 외면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는 20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가계소득하고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 이론을 도입 안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쓰게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하죠. 제기를 하는데 이 제기는 소위 최상목 그러니까 경제장관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미봉책 일회성이다 이거죠. 25분 딱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또 꺾일 텐데 이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재정 적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자 감싸는 바람에. 그리고 경제를 망친 바람에 재정 적자는 급증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자 감세를 하면서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법인세 감세, 뭐 상속세 감세에서 국세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감세를 해가지고 국세 감소는 재정에 부담 안 준다고 하고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은 그러니까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건 관계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재정 부담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왜 부자까지 지급하느냐. 예? 전 국민 중에 되면 부자까지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그러니까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죠.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요. 이건 이재명이 그러니까 경제 철학에서 바탕을 두고 나온 겁니다. 소위 이재명의 경제 철학은 기본사회로 그러니까 하나의 압축되잖아요. 기본사회로요. 그러니까요. 예?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주자. 기본금융을 주자.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기본주택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본사회를 실현하자는 이거잖아요. 이재명의 기본사회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보게 되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첫째는요.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둘째, 재원 마련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줄 때는 그 재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걸 계속해서 빚내서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사회소득세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표현은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까지의 혜택을 줘야 되느냐. 부자한테 혜택 안 줍니다. 예, 이걸 세금을 통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그러니까 홍남기가 계속해서 자기 직을 걸면서까지 소위 전 국민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선별 지원으로 이렇게 그랬잖아요. 예? 선별 지원으로. 그리고 이낙연 당시 그러니까 대표가 이걸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결국은 지지를 그러니까 상실하게 된 안에 계기잖아요. 계기인데 이 3가지 우려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이해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도요. 그게 일종의 뭐냐면 한국판 제3의 길인 겁니다. 한국판 제3의 길인데 이게 이제 그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최상목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미봉책이다.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기본사회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쭉 얘기한 걸로 한다면은 국민들의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는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권으로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사회권이요. 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러니까 조세 체계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조세 체계를 재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세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는 사회적 동물이다. 제가 이번에 화폐 권력과 그 민주주의 책을 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썼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활동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같이 생산한다는 얘기, 같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만든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요? 개인적으로 나눠갖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회가 먼저 그러니까 사회 몫을 떼나가잖아요. 그게 일종의 조세, 대표적인 게 조세잖아요. 그렇죠? 그 조세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는 기본 권리를,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취약한 거는 바로 이 조세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세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조세를 거둔 거, 정부가 조세를 걷어들이는 거, 그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그 경제력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중앙은행도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얼마나 취약하냐, 튼튼하냐는 것은 그 나라 조세 체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기본사회 실현은요, 조세 체계의 대수술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거는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사이비 제3의 길을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 얘기는 좀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저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죽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그러니까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본이 그러니까는 이윤을 만들어냈으면 그 이윤을 재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가치를 증시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봉건주의입니다. 봉건주의라는 건 뭡니까요? 봉건주의라는 건 우리가 세습사회잖아요. 세습사회.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주의라는 것은 세습사회잖아요. 귀족,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기도 귀족. 그 봉건제의 그러니까 토대는 기본적으로 토지였었죠. 중세 유럽에 있어서요. 세습 권력이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력인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습 권력을 굳힌 게 봉건주의였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실상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잖아요. 사실 부동산 봉건주의, 부동산 세습을 하고 상속세도 내리겠다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자산 때문에 상속세도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요? 예? 지금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테크노 퓨더리즘이라는 기술 봉건주의,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요, 기술 봉건주의, 이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이 플랫폼 기업들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이제 해가지고 테크노 퓨더리즘이라고 이런 용어들을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퓨더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퓨더리즘이 봉건주의잖아요. 네? 봉건주의라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봉건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련의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학자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한국은 부동산 봉건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 봉건주의예요. 그동안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기업들조차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 증식이 기업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식보다도 거의 10배 이상이 그러니까 더 높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모두가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에 그러니까는 부동산이란 늪에 그냥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산업자본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 이윤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부동산 봉건주의가 뭡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보유를 통해서 경제력을 축적하는 것은 지대잖아요. 지대예요. 지대. 그렇죠?
지대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그러니까 자본 축적 방식이잖아요. 자본 축적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원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대다수 대중들은 임금 노동자 형태로 뛰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예? 대다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그 월세를 계속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월세를 그러니까 수입도 별로 변변치 않은데 계속 월세를 바쳐야 되고 이게 부동산 지대지요. 이건 21세기형 그러니까 농로로 전락한 거죠. 그거를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예? 월세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입은 변변치 않은 이런 상태.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봉건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냐를 보여주는 것은 이 그림으로 딱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업소득자가 한 개인 사업소득자가 72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얘기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이들의 그러니까는 파란색, 하늘색 그러니까 숫자가 뭐냐면요. 2297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2년도에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수입입니다. 2022년도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1년으로 그러니까는 1년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게 2297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는 83%는 뭐냐?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2297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사업자들의 비중이에요. 이게 8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83%나 최저임금조차도 못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10개 사업자 중에서 8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죽어라 최저임금 이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저임금 계층들은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범위한 개인 사업자들이 10개 중에 8개 이상이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수입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들을 안 해요. 가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한마디 그냥 코멘트 해주는 정도로 끝이지 자기의 그러니까 주 연구 저걸로 얘기를 안 해요. 이 문제 못 풀면요 대한민국은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수입이 적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임금 노동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은 40%가 무너진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임금 노동자는 그러면 수입이 충분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임금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려요. 통계청의 통합소득 자료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상위 30%의 1인당 세금 내기 전에 월 수입이 365만 원뿐이 안 됩니다. 365만 원이요. 상위 30%에 있는 사람이. 예? 70%에 있는 사람은 131만 원뿐이 안 돼요. 최저임금이 191만 원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하위 한 5% 정도 되는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상위 한 10% 정도까지 빼놓고는 대다수가 특히 상위 1%만 빼놓고서는 대다수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위 10%도 세금 납부하기 전에 평균 월 수입이 703만 원뿐이 안 됩니다. 세금 여기다 띄고 나면은 한 600만 내내 초로 쭉 떨어져요. 네? 620만 원이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쭉 떨어집니다. 4대 보험 내고 이렇게 되면요. 한 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소위 그러니까 상위 10%를 벗어나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하 저소층은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 쓸 여력이 없으니까는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열악한 겁니다. 수입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간다니까요.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이 안 가요. 예? 돈이 안 간다고. 그 돈은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 자산 투기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그러니까 부유층 그다음에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금융을 완화해봤자 금리 내리고 다시 돌아가봤자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 별로 그러니까는 해결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는 바꾸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대한민국 경제는 그러니까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러면 이 구조를 갈 때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우리가 돈은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경제가 왜 돈의 배분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경제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야. 우리가 함께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내가 배분받기 위한 거지. 예? 내가 배분을 안 받는다면 모두가 같이 생산을 해요. 혼자 생산하지.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의 형태는요. 소득과 금융 형태로 나눠집니다. 소득과 금융 형태로요. 그러면 이 생산한 것을 정부가 가져가는 게 바로 사회 몫이죠. 사회 몫이고 나머지를 그러니까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시장에서 배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나눠지는 배분되어지는 돈을 시장소득과 시장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정부가 배분해주는, 예? 함께 생산을 했으니까는, 예? 거기서 지원받는 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입니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야. 예?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제가 화폐관력과 민유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그렇게 뉴스공장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꼭 좀 읽어봤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민주진영의 시민이라면요. 이거 모르면요. 경제개혁 안 이루어집니다. 경제개혁 안 이루어지면요. 우리들의 삶은 변화 안 생겨요. 자, 이랬을 때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배분되어지는 돈은요. 시장소득과 시장금융은요. 돈의 힘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거예요. 돈의 힘에 따라서요. 사회 몫이 없으면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없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소득과 금융을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돈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하나 했죠. 돈의 명령에 지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배분되어지는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즉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배분되어지는 소득과 금융이 적을수록 돈의 명령에, 시장은 돈이 명령하는 곳이거든요. 돈이 명령하는 곳입니다. 돈의 명령에 지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속박의 삶이죠. 속박의 삶이죠. 봉건제 시대 때는 권력, 물리력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정치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물리력에 의해 가지고 속박을 받았지만은 농노라는 형태로요. 지금은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저소득층들은 뭡니까? 돈에 속박돼 있잖아요. 돈에 속박돼 있어가지고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예? 임금 인상해달라도 안 올려줘도 그래도 참고 일을 해야 되고 돈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오른쪽 부분. 즉 돈을 그러니까 배분해주는 것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배분되어지는데 소득과 금융으로 배분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의 의존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시장은 뭐예요? 돈의 명령이 지배하는 곳이라고요. 돈이 명령하는 곳이야. 시장은요. 예? 그래서 속박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죠. 그러니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크면 클수록요. 돈의 명령에서 해방된 삶. 이게 바로 자유의 삶이죠. 자유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상반된 하나의 상반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 몫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이 적어야지만이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다 그러니까 예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돈에 예속돼야지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기 쉽잖아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기 쉽잖아. 일자리도 그러니까는 구걸해야 되고, 예? 임금도 올려달라고 자기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게 되고 할 수 있고, 그게 유일한 자기가 이 의지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돈의 명령에서 돈의 지배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죠. 이게 바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할이죠.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할인 거예요. 이건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돈이라는 것은 저 사회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하죠. 약화시키려고 해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일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머리 식힐 겸 해가지고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에다가 제가 잔뜩 글씨를 써여가지고 이상하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호주요, 호주. 호주는 바다에 있는 저거잖아요. 일종의 커다란 섬과 같은 나라잖아요. 예? 호주에 보게 되면 서부 쪽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있죠. 저도 뭐 호주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근데 호주를 여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호주의 지도인데, 호주는 기본적으로 1700년대 말에 한 1770년경입니까? 이때부터 영국이 그러니까는 식민지 정복에 가면서 호주에 이제 그러니까는 진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건 이제 서부 쪽인데, 서부 쪽이 이게 특히 요 해안가 쪽이 저 위쪽은 그러니까 인도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쪽은 그러니까는 이 남해 쪽이죠. 남해요. 서던 오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간 서부 쪽 호주 지도를 쫙 펼쳐놓게 되면 왼쪽 부분에 있는 해안가 쪽입니다. 왼쪽의 해안가 부분의 이쪽이 바로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한 주의 이름인데, 이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몇 개 이제 주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펄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주의 주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운데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빨간색으로 네모박스에 되어 있잖아요. 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필. 이 지역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필이라는 곳에. 호주에 사시는 분은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호주에 안 사시더라도 아마 호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오늘날 와인 산지예요. 와인이요. 와인. 네, 와인 산지고, 또 필이 또 그 지역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필이라는 지역이 이게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어떻게 이게 딴 거냐면은 1829년도에 당시에 그러니까 36살 정도 됐던 토마스 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호주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호주로 이제 떠나서 이 토마스 필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필의 그러니까 사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필이죠?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도 괜찮은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연결고리도 있는 이제 그런 집안이죠. 토마스 필이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자기도 이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넘어가면서 뭐냐면 배를 3척을 가져가요. 네? 소위 말해서 있는 집안이니까는, 네? 넘어가는데 자기 이제 자기 뭐 부인이라든가 자기 가족 애들을 섞어가지고 가족도 태우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영국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대개 이제 농장이죠. 예? 농장인데 농장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예? 인력을 좀 숙련된 인력,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한 350명을 또 데리고 가요.
네? 350명 들어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니네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350명 데리고 가고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농장에 이제 농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종자라든가 농기구 도구라든가 많이 필요한 자본재들이 있잖아요. 기계들이요. 여기다가 뭐냐면 현금도 한 5만 파운드를 하자면 5만 파운드가 그 당시 돈으로 5만 파운드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현재 가치로 한 460만 파운드 정도 되니까요. 460만 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대충 어림 잡아서 갔대요. 근데 하여간 한 800억 정도 되나요? 아니, 80억 정도 되나요? 하여간 460만 파운드 정도 되는 이 현금을 또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호주를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제 호주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저기 미국이 영국이 아메리카 데리고 와가지고 인디언들 막 밀어내고 하는 상황에서 학살하고 막 그래서 땅을 빼앗았듯이 마찬가지죠. 호주도요. 거기 원주민들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학살하는데 이 토마스 필도 거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예?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영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원주민들에 대해서 볼 때는 아주 못한 사람인 거죠. 이 토마스 필이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있잖아요. 아니 오렌지 퍼플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필이라는 지역, 지금 오늘날의 필이라고 지명 이름을 갖고 있는 필 지역의 땅을 그러니까 불화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개척한다고 한 자기들은 개척이죠. 근데 가서 정복을 하면서 정복한 지역을 이제 영국의 왕이 그러니까는 파견된 총독이 그러니까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예? 자기 땅이.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 가문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토마스 필이 저 땅을 그러니까는 한 1,000평방킬로미터를 할애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농장을 거대 현대적인 농장을 그러니까 딱 이제 사업을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상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같이 데려간 350명의 이 노동력들이 전부 다 너한테서 임금 받고 일하지 않겠다고 해요. 임금 받고 일하지 않겠다고 그래. 그럼 임금 받지 않고 여기서 토마스 필이 영국에서는 당시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맨체스터라든가 리버풀라든가 이런 커다란 도시로 나와가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일자리 얻으려고 공장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막 서로가 일자리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호주로 딱 온 거지요. 호주로 데리고 350명을 데리고 온 거죠. 숙련된 노동력을요. 그럼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주는 거 가지고 부려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영국에서는 당시에 왜 농민들이 농촌에서 떠나가지고 도시로 나왔을까요? 소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봤겠지만은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있었었죠. 인클로저 운동. 그게 뭐냐면 함께 그러니까는 그 사용하는 땅들이 중세에 농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땅들 그걸 공유지라고 했었죠. 이거를 그러니까 다 사유화시켜버리죠. 사유화시켜버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땅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는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이 떨어지잖아요. 땅을 그러니까는 이 농사짓던 땅들을 다 사유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재배하겠다고 지주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평생을 농민으로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먹고 살던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이 끊어지잖아요. 먹고 살 길이 끊어지니까 도시로 나온 거예요. 대도시로 가서 공장의 노동자로 산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인클로저 운동, 종액운동에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부여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토마스 필은 호주로 간 거야. 노동력을 데리고 가가지고 중세처럼 농노는 아니지만은 데리고 간 거야. 갔는데 딱 가니까는 이 350명의 노동자들이 네 농장에서 일 안 할래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토마스 필의 농장 주변에 있는 그 땅들도 자기가 개척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임금 노동자들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토마스 필 그 농장에다가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원주민들만 밀어내고 땅을 자기가 확보하게 되면은 그 자기 땅으로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러니까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참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만족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그 일자리에 집착을 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취약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명령에 지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돈의 명령에. 그러면서 속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돈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예?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게 아닙니까? 요구 안 받아주게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차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라든가 농노 때보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다 더 진보된 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자유로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로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소득이나 사회금융이 얼마나 존재하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유럽에 있어서 유럽에 있어서 극우화가 상당히 진척했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사회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즘은 유럽도 굉장히 극우화돼 버렸잖아요. 이 극우화의 전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요. 소위 제3의 길 실험. 대표적인 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영국의 노동당 정권에서 제3의 길을 들고 나서잖아요. 예? 그래서 집권도 하지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영국이 결국은 극우화돼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뭐 이런 일이니까 오늘날 영국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도 마찬가지고 유럽 대륙도요. 유럽 극우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을 위해서는요. 시장과 정치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정치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지배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소득과 시장소득, 사회금융과 시장금융이 균형을 만들어야 만드는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시대를 쭉 가다 보니까 1970년대 되게 되면요. 1970년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위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위 산업화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는 산업화가 완료가 되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 노동자, 산업자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증가가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정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고려왕조가 붕괴되고 나서 고려왕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가 체대로 토지제도를 전시가 체대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공부한 게 있을 거예요. 전시가 제도로 이렇게 토지 제도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시가 체제가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사전, 소위 말해서 농장, 사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형성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시가 체제가 무력화되잖아요. 예? 그리고 고려 말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농민가, 대다수 농민가 그러니까 국가가 다 그러니까 빈궁해지는, 예? 빈궁해지는 민공국빈, 제가 잘 표현하는 민공국빈의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이 소위 말해서 일부 귀족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다 그러니까 집적하고 변병하면서 그리고 많은 농민들은 예속민으로 전락하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회개혁 핵심적인 게 바로 뭐니까 토지개혁이었잖아요. 사전혁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가 소위 말해서 신흥사대부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그걸
저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시왕조로 소위 이시왕조로 소위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닥다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시가를 그대로 하는 게 과정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고려시대 때하고 918년부터 이 1300년대 말까지 유지됐던 전시가라는 제도는 수명을 다한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요. 그 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은 순기능을 합니다. 순기능을 해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하면서 그 제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능이 그러니까는 떨어지죠. 이건 뭐하고 쉽게 비교한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집을 짓고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별 무탈 없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10년 지나게 되면은 여기저기 이제 그러니까 수리할 때가 생기죠. 예? 뭐 수도, 뭐 그다음에 뭡니까? 배수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 고쳐야 될 때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게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지는 않죠. 그걸 이제 일종의 수선하고 수리하고 일종의 이걸 뭡니까? 보완하는 거잖아요.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고 쓰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보완할 때가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완하고 수선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럴 바에는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새 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는 시간적으로 그 기능이 그러니까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을 때는 이 제도는 그냥 교체되지 않고 그냥 보완해 가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지 않고 지금 뭐냐면 이걸 보완하고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길 때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런 정치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감세를 얘기를 하죠. 감세를 들고 나옵니다. 감세를요. 네? 정치인들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이 서구 사회가 선진국가들이 만들어낸 현대 복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파들에서 공격을 하고 나오죠. 공격을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정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권을 뺏기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파 정권들이 내세웠던 게 당시에 뭡니까요? 감세를 들고 나옵니다. 감세.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감세를 들고 나오죠. 이 감세가 항상 감세를 얘기했다면요. 부자 감세지만은 내용은 거기에 부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그러니까 일부 혜택을 보게 설계를 합니다. 네? 중산층들도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계가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세해 준다니까는 더군다나 정치인들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 못하겠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하면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우파로 권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미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지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세해야 한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이죠. 그렇죠? 시장으로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넘기는 거잖아요. 시장으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네? 경제의 시장화를 넘어가가지고 80년대 이후에는 뭐냐면 사회까지 시장화되어지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총장이 되려면은 총장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펀드를 그러니까 띄워올 것이냐. 대통령도 그러니까 해외 나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투자를 많이 유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한때 유행했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종교 기관들조차도 그러니까는 사고 팔고 하면서 신도 두수당 얼마씩 해서 팔고 사고 파는. 그러니까
경제만 시장의 논리가 경제 영역을 넘어가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죠.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요? 사회 야만하잖아요. 복지 시스템이 약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서구 기준의 좌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정치는 집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권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요. 집권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야 돼.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하는 외연 확장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중산층 지지를 끌어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요? 중산층이 좋아하는 것을, 예? 예? 좋아하는 것을, 이걸 이제 같이 내세우죠. 감싸야겠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더 감싸야겠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일종의 뭐냐면 좌파들이 우파 흉내내기. 이게 유럽에 있어서 제3의 길이었던 거예요. 유럽에서 제3의 길. 근데 이 결과는 뻔한 거죠. 사회가 야만화되어지고, 사회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는 더 힘들어지죠. 예? 그게 21세기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화의 길입니다. 반동의 물결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